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2024 수능 완성으로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번 이제 3학년 마지막 시험이죠. 올해 고교 생활의 마지막 시험인 2학기 중간고사에서 언어와 매체하고 화작 시험에 공통된 시험범위 들어갈 건데, 지난번 선생님이 현대시 2편 찍어드렸는데, 오늘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5회에 있는 현대시 강의 2편하고 그다음에 고전시가 정석가라고 있어서 그 3개를 묶어서 한 번에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빨리 끝내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만 빡빡 짚어서 공부하기 편하게 여러분 해드릴 거니까 잘 보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작품인데요. 김지아의 무화과라는 작품입니다. 무화과. 발음 되게 힘드네. 무화과. 그러니까 자, 무화과가 뭐냐면 꽃이 피지 않는 과. 그러니까 무하니까 꽃이 피지 않는다 이런 의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무화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꽃이 핀다라는 거에 뭔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싶었을까? 그거를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김지아 시인은 참여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참여 시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흔히 1970년대 그 사회 독재 정권에 좀 저항했던 그런 시인 중에 하나라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던 시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김지아 시인의 가장 유명한 시인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텐데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이제 지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인 거죠. 오늘따라 발음이 되게 안 되네요. 어쨌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인데요. 일단 현대시를 볼 때는 여러분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써놓으시고 읽으면서 하나 찾아가시면 돼요. 화자라고 하면 흔히 이제 우리가 나 아니면 우리를 찾으면 된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찾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를 봤더니 나가 있나 보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친구 나오고 보니까 요 안에 화자가 나가 등장하네요. 자,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봐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한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시간 보도록 하죠. 돌담기대에 친구 손 붙들고 토한 뒤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그럼 돌담을 기대서 친구 손을 붙들고 웩 토했대요. 보통 우리가 토한다고 하면 언제 토하죠? 보통은 과음을 하고 나면 토하죠. 술 많이 먹고 나면 이제 토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자, 토한 뒤에 눈물 닦고 코 풀고 나서 그럼 보통 이제 술을 마신다라는 건 뭔가 좀 즐겁기 위해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토할 정도로 마시는 경우는 뭔가 삶에 좀 고뇌,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도 그걸 이겨내지 못할 때 술을 통해 약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자, 우러른 잿빛 하늘. 여러분 하늘이 잿빛 하늘이에요. 그러면 잿빛이란 말에서 이미 시각적 이미지가 눈에 보인다 볼 수 있겠고 잿빛은 색채 이미지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늘이 잿빛이다라는 얘기는 회색빛을 얘기하는 거니까 뭔가 암울한 상황을 얘기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늘이 잿빛이야. 그러니까 현실이 되게 아름답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한 그루가 그마저가 뭐야? 이 잿빛 하늘마저도 가리고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되게 어떤 상황이라고 알 수 있냐면 굉장히 뭔가 좀 절망적인 그리고 뭔가 암울한 그런 상황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히 친구 손 붙들고 있으니까 아마 친구와 함께 있나 보다 정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절망적 상황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정서 자체가 되게 절망적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까지는요. 그리고 그마저 가려 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무화과가 하늘 자체도 되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 희망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 하늘조차도 무화과가 가리고 있어. 너무 암울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봐. 이봐라고 하는 것들 일단 말을 건네고 있는 거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라고 볼 수 있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대화체라고 하니까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어떤가? 라고 말을 건네요. 여러분 이제 무화과가 꽃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 꽃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화려함을 상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화려하게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한 번쯤 뭐 꽃을 피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들 있지 않을까요? 그죠? 뭐 그게 유명해지는 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될 수도 있겠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 꽃 시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쉽게 말하면 행복한 시절 내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날 나에게 좋은 날 그런 날이 나한테 없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상황이 되게 암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울한 상황 속에 나는 한 번도 행복하거나 나에게 좋은 날이 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것. 그러면 꽃이 없다는 얘기는 꽃이 없다? 꽃이 없이 열매 맺었다? 그러면 열매 맺었으면 화려한 시절도 없이 그냥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열매 맺는다는 게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여기에 초점이 맞을 수도 있고 여기에 초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이 말의 핵심은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현재 여기 있는 여기에다 별표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이제 화자의 주장의 핵심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저 무화과처럼 꽃이 없었어. 꽃을 피워본 적도 없이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어버렸네? 정말 답답하구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이 네모 부분이 화자의 말인 거죠. 그렇다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 거죠? 화자는 일단 저 무화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열매를 맺어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무화과고 그 이야기는 이 화자는 이 무화과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꽃 없이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나도 바로 그런 존재 같네 하면서 지금 막 토하면서 막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한탄? 자탄? 스스로 탄식한다는 의미? 그래서 되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이봐, 내겐 꽃 시절이 없었어. 나는 정말 뭐 한 번도 제대로 피워본 적도 없이 그런 화려한 시절이 없이 그냥 이렇게 나이만 들어버렸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지. 이런 이제 한탄, 투정, 불만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밑에 보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 뽑아 등 다스려. 그러니까 이렇게 두들겨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것 봐. 열매 속에서 속꽃 피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말은 뭐냐면 나는 이 꽃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속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꽃은 아마 겉으로 피는 겉꽃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한 채 이렇게 열매가 되어버렸어라고 얘기하니까 친구가 나를 뭐 해주는 거예요? 요게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네모 부분은 바로 친구의 말임을 알 수 있고 친구는 나에게 위로의 의도의 말을 하고 있다. 어떤 위로를 하고 있는 건데 이봐. 꽃 없이 열매 맺었다고? 근데 잘 보게 그 열매 속에 속꽃이 피어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속꽃이라고 하는 건 그 내면의 가치, 내면적인 가치니까 그 내면 속에 빛나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꽃을 안 피웠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너의 내면을 들여다봐. 너의 삶은 너의 내면은 그만큼 많이 성숙했고 많이 성장했어. 너는 꽃을 피운 존재라고. 잘 봐. 꽃이 없는 것 같지? 하지만 그 안에 속에 꽃이 피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꽃을 피우지 못한 게 아니라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것뿐이지 넌 많이 화려한 그런 시절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화과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무화과에 대해서
무화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위에 쪽은 무화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화자의 말, 밑에 쪽은 무화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친구의 말. 왜냐하면 여기 있는 친구는 소꽃이라는 거에다가 핵심을 두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위에 있는 화자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피는 꽃에다가 어떤 핵심을 두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시 해석을 보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화자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을 친구의 위로라고 얘기하는 해석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는 열매 속에 속꽃이 피었다. 그게 무화과 아니겠니? 라고 친구가 위로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꽃 없이 바로 열매 맺는 게 그게 무화과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꽃 없는 게 핵심이 아니라 어쨌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았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는 너는 그만큼 어쨌든 뭔가를 이뤄냈다는 얘기니까 자네는 뭔가 이뤄냈어. 그러니까 힘내라고 자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친구의 위로로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일반적인 해석은 화자의 말과 친구의 말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해했죠?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볼게요. 일어나 둘이서 검은 개굴창가 따라서 비틀거리며 걷는다. 그러면 검은 개굴창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검은색 나오자마자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검은색은 일반적으로 좋은 이미지의 시어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검은 개울창가가 의미하는 건 앞쪽에서 말했던 잿빛 하늘과 거의 유사할 정도의 별로 좋지 않은 상태? 그러면 검은 개울창가가 의미하는 것들은 부정적인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암담한 시대 현실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그곳을 내가 비틀거리며 걷는데 그럼 비틀거리며 걷는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간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검은 도둑갱이 하나가 날쌔게 개굴창을 가로지르고 있대요.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비틀거리면서 이 암담한 시대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검은 도둑갱이는 괭이니까 고양이죠. 검은 도둑 고양이는 여기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검은 도둑 고양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화자나 친구와 반대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얘는 개굴창이라고 하는 암울한 공간 속에서도 개굴창에서도 잘 적응하고 사는 쉽게 말하면 이 암울한 시대상 속에 기생하고 있는 부정적인 존재를 보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더 꽃을 피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이 검은 도둑갱이는 그냥 그 상황에 적응하고 기생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따라서 검은 도둑갱이는 이 화자나 친구와 반대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김지아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아름다웠던 젊었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젊음의 시기 속에서 그 젊음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계속해서 암울한 시대 현실 속으로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꽃이 피지 않고 열매 맺히는 무화과를 보며 내 인생이 저 무화과 같겠구나. 한 번도 제대로 꽃 피워오지 못하고 이런 억압적인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한다니 너무나 암울하다. 이런 얘기를 풀어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해보죠. 자, 주제는요. 암울한 삶에 대한 자조. 아까 한탄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위로를 담아내고 있는 시. 자, 특징은요. 시각적 이미지가 아까 많았죠. 검은색도 있었고 잿빛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왜냐하면 친구와 화자의 대화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아까 그거죠. 무화과에 대해서 친구는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요거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번 두 번째 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서정주의 귀촉도란 시인데 사실 서정주라는 시인은 나중에 친일 쪽으로 좀 기울어져서 많이 좀 비판을 받는 시인이긴 한데요. 서정주가 지었던 시 자체는 되게 좋은 시들이 많아서 이제 나중에 후기 때 지어진 뭐 그 전쟁터로 나가자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시를 지었던 그 시들은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에 있는 이런 귀촉도란 시는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고 학교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시는 물론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 시 자체, 귀촉도라는 시 자체를 그렇게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시인이 미우면 시도 미워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인을 좀 제하고 시 쪽에서만 좀 보도록 하죠. 귀촉도라고 하는 요 귀촉도는요. 우리가 이제 귀촉도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제 새 이름이긴 한데 귀촉도는 두견세라고 불리기도 하고 불여귀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뭐 두견세 혹은 불여귀 다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귀촉도라는 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의 정서. 그래서 서정주의 시 속에는 저런 한이라는 정서가 잘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님의 밟으신 길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화자와 대상 쓸 때 님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가 있나 좀 찾아볼까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고 그냥 계속 님만 보이네요. 그러면 님을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상은 님 이렇게 보죠. 자, 눈물 아롱아롱 피리 불고 아롱아롱 딱 보자마자 음성 성지가 나와야겠네요. 아롱아롱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그러면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 요 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사실은 저승길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세계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건데 서쪽 하늘, 여기 서쪽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죽어서 갈 수 있는 그 방향성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저승길이고 진달래 꽃피, 자, 비는 우리가 하강적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진달래 꽃피, 김소월의 가장 유명한 시 중에 진달래꽃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달래 꽃비 오는 요게 이제 한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정서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 산만리. 자, 서역 산만리가 뭐냐면 저승세계가 있는 곳을 우리가 서역이라고 하는데 그 서역이 산만리나 된다. 파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고 이때의 님이 이제 바로 사별한 님. 사별한 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흰 옷깃 여며 가옵신 님의 그러면 흰 옷깃이란 말은 여러분 지금 죽었다라는 걸 가정한다면 수의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하얀 옷을 입혀서 관 속에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은 다음에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 흰 옷깃, 이거 마찬가지로 시각적 이미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색채 이미지 똑같이 있고요. 그래서 흰 옷깃 여며 가옵신 님의 다시 오지 못하는 파촉 산만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는 딱 보면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는 것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님이 뭐한 상태다? 죽어있는 상태인가 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이요. 신이나 삼아줄 걸. 그러면 신이나 삼아줄 걸이라는 얘기 뭐냐면 신을 삼아주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해주지 못했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아쉬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이나 삼아줄 걸이라는 정서에 그 말에 담겨 있는 정서는 아쉬움. 그렇죠? 신이라도 좀 삼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후회. 슬픈 사연의 오로리 아로색인 육날 메투리. 이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집신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이 육날 메투리라고 하는 이 집신을 내가 좀 잘 만들어서 줄 걸 그랬다.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 베어서 이 부질없는 이 머리털을 엮어드릴 것. 그러니까 머리털을 엮어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다. 그 정도 내가 헌신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왜 부질없는 거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머리털은 여자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부질없다라는 건 님이 죽어서 나한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밤하늘이 지칠 수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친 밤하늘은 뭐냐면 기다림에 지친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것은 아무래도 밤하늘이 지쳤다기보다는 내가 님을 사별해서 님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기약 없는 기다림이니까 거기서 오는 일종의 감정이입의 태도. 왜 밤하늘이 지쳐? 왜 지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 마음이 지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시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구비구비 은합물 목이 젖은 새. 그러면 구비구비 은합물 목이 젖었다는 얘기는 은하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장애물이잖아요. 견우와 직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비구비 그 은합물 때문에 목이 젖어 있는 새. 이 새가 아마도 그 귀촉 돌아가는 그 새인 거겠죠. 그죠? 그래서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가라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하고 운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귀촉도는 한해 정사라고 얘기했었고 그대 하늘 끝 호홀로 가신 님한데 호홀로는 알고다시피 뭐죠? 생각나지? 시적 허용. 학교 시험 같은 데서나 혹은 수능에서는 음절수를 조절하여 라는 말로 이거를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면 좋겠네요.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홀로란 얘기는 호홀로를 뭐 하고 싶어서? 강조하고 싶어서 글자 수 일부러 늘려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호홀로 가신 니마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귀촉도가 귀촉도고 울 리가 없거든요. 운다라는 것들은 슬픔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 감정이입의 정서를 계속해서 불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런 얘기네요. 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후회의 정서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한없는 그리움을 표현한. 물론 이때 한이라는 것들은 한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알았죠? 끝이 없는 이런 뜻이니까 끝없는 그리움을 가지고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럼 그리움, 슬픔 이런 정서를 풀어내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하셨죠? 여기까지요? 자, 정리합시다. 주제는요. 사별의 한과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삼음보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한의 정서로 유명한 사람이 김소월 씨잖아요. 근데 그 김소월의 시의 특징이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의 정서를 표현할 때는 전통적인 율격을 차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시 역시도 약간 조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삼음보의 전통적 율격. 어떻게 삼음보인데 선생님? 일단 이런 거라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볼까요? 피리 불고 가시님이 밟으신 길은이니까 보통 우리가 삼음보를 7, 5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건 여기가 7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 그 다음에 5개. 그렇죠? 다시 오면 7, 5개. 근데 삼음보예요, 선생님? 3, 4, 5로 끊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4, 3, 5로 끊어야겠다. 이렇게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끊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삼음보로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귀촉도 설화를 차용해서 한의 정서를 불러오고 있다는 게 특징. 그다음 세 번째는 감정이입이 대상이 아까 되게 많았었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가 시적 허용과 도치가 있었다. 그럼 도치가 어디 있죠? 도치가 찾았나요? 여기 신이나 삼아줄 걸 육날 메투리. 그러면 육날 메투리 신이나 삼아줄 걸.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죠. 슬픈 사연의 요로 육날 메투리를 통해서 신이나 삼아줄 걸 이런 얘기니까 앞뒤가 바뀌어있는 도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자, 정의 두 번째 시제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 시 세 번째 정석가입니다. 자, 정석가는요. 우리 고려가에 해당하는 건데 이 정석가 고려가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일단 여러분 책에는 1년이 없고요. 2연부터 들어있는데 삭삭기 세몰의 벼랑의 나난이라고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정석가의 가장 큰 핵심은 요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를 해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소원, 자신의 희망을 강조한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와 헤어지기 싫어. 그럴 때 불가능한 일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늘을 100m 정도 날 수 있다면 내가 너랑 헤어질게. 그럼 그 얘기는 하늘을 100m 날 수 없으니까 난 너랑 못 헤어져.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정석가에는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을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보죠. 간단하게 볼게요. 삭삭기 세모의 벼랑의 나는 요게 얘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반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주로 밑에를 보세요.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지금 세모래는 가는 모래인데 그 모래 벼랑에다가 구운 밤 닷대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일단 구운 밤을 심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 밤이 우미도다 싹이 나것이와 이 나것이라는 말이 뭐냐면 난다면이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가정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 밤에 우미도다 싹 나것이와 난다면 유덕하신 님을 여의하지다. 여의하다가 이별하다, 헤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의하지겠습니다는 뭔 뜻이냐면 헤어질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죠. 구운 밤에서 싹이 난다면 내가 너랑 헤어질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구운 밤을 심어서 싹이 나면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싹이 나면 헤어질게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얘의 진정한 의미는 헤어질 수 없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왜냐면 구운 밤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슨力없죠? 얘는 생명력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존재에서 싹이 날 수 없죠. 그냥 밤도 아니고 구워버렸으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상황이에요.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사교이다가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옥으로 연꽃을 새겼대. 그러니까 옥으로 연꽃을 좀 새겼다는 얘기는 약간 연꽃 무늬가 될 수도 있겠고 연꽃 꽃 조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좋아야 좋아. 만든 꽃이죠. 근데 그 꽃을 바위에 접붙여서 그 꽃이 삼동이 피것이와 새송이로 샥 피어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옥으로 만든 연꽃을 바위에다 접붙여서 새송이가 피어나면 근데 옥으로 된 연꽃도 얘들아 특징이 얘도 뭐가 없냐면 생명력이 없는 조화잖아. 근데 여기서 새송이가 피어날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헤어질게요로 맞으면 똑같아요. 피것이한 여러분 마찬가지로 조건이에요. 핀다면 이란 뜻이야. 그래서 새송이가 피면 헤어질게요. 못 헤어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세 번째요. 무쇠로 철릭을 말한 자 철릭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철로 된 실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무쇠로 철실을 만들어 그걸 갖고서 철사로 주름을 박아 그럼 얘들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요게 철릭이 철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무쇠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무쇠로 철릭, 무쇠옷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럼 무쇠옷을 만들었는데 그 무쇠옷이 다 허러시와도 조건이에요. 다 헌다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무쇠옷이 닳아질 리가 없잖아요. 녹은 쓸지언정 닳아 없어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요. 무쇠로 한쇼. 여러분 한쇼라고 하는 것들 PPT 생각하면 안 돼요. 한쇼는요. 이 쇼라고 하는 것들은 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하는 우리 순우리말 하다, 크다란 뜻이죠. 그래서 무쇠로 한쇼를 지어다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무쇠로 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 동상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소 동상을 무쇠소 동상을 철수산, 나무 숫자야.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갔더니 철로 된 나무가 막 있다는 얘기야. 그 상태에서 그 요거는 가란 뜻이에요. 그럼 소가. 주격조사 2죠.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어. 와, 말도 안 되네. 무쇠로 된 소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상황. 여러분 책에 총 4개의 연이 있을 거예요. 이 4개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헤어질게요 라는 얘기는 헤어질 수 없어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책엔 없지만 6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서경별곡에 있는 내용인데요. 구슬이 바위에 지신다. 이거 많이 봤던 내용이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 해도 끈이야 그칠일까? 끈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져요 이런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6년에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건데 서경별곡의 2번째 덩어리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얘는 일종의 패러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는 뭐 표절의 어떤 의미가 없던 시기이기 때문에 좋았던 시 구절이 있으면 따다 쓰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기에 되게 멋있는 표현이니까 오! 좋아 보여! 나 영원한 사랑 쓰고 싶은데 그럼 내 시에다 맨 마지막에 붙여야지 하고 갖다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이고요. 핵심 내용 정리합시다.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강조하는 거고 과장. 왜 과장이죠?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으니까요. 반어, 반복. 왜 반어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헤어질게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반복은 당연히 계속 반복되는 원리 반복 되게 많이 보였어요. 다음 넘어가서 6년이 서경별곡 2연과 비슷하다. 2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2번째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경별곡의 2연이 5연부터 8연까지인가? 총 4덩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어요. 한 30분 정도 강의한 것 같은데요. 시를 3개를 보긴 했는데 30분 만에 끝냈던 건 이제 필요한 부분만 보고 끝냈으니까 간단하게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학에 대한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거라서 잘 정리하시고 선생님은 내일도 이 문학 작품에 대한 것들을 좀 몇 가지 찍어서 올려보려고 해요. 독서 지문은 여러분이 다 공부하시는 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문학에 대한 것만 좀 찍어서 올려볼까 생각 중이니까 문학 공부 다 했겠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본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